안녕하세요. 오늘은 39페이지 용액 부분을 들어갈 건데요. 이 용액 부분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용액의 농도라는 거. 그럼 우리는 퍼센트 농도, 그 다음에 ppm 농도, 그리고 몰랄 농도 이런 것들의 개념을 배울 건데요.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한 페이지에 정리해 놓고 보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트 같은 거 있으시면 노트 꺼내 갖고 한 페이지에 같이 정리해 봐요. 그러면 우선 처음에 용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용액은 용매 더하기 용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용매는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많은 것, 주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용질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것,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 같은 용액은 그 안에 주된 거, 용매가 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녹아 들어간 용질은 소금이 된다라는 거. 우리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애들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퍼센트 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 그 앞에 질량이라는 말이 좀 숨어 있는데요.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질량 퍼센트 농도는 정의를 잘 보세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용액 100g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니는 용질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용액 그램 분의 용질 그램 하신 값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라는 거. 근데 항상 100을 왜 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100%다, 100%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데 지금 용액 그램으로 나눈다는 거는 이 값만 보면 용액 1g 속 용질의 질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의가 뭐였냐면 용액 100g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결국적으로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 100을 왜 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시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 똑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연구소나 뉴스에 많이 나오죠. ppm 농도라 그래서 용액인데 좀 값이 커요. 10의 6승 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다. 이거는 굉장히 용액 속에 적은 양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기준량을 키워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세 농도, 오존 농도, 그리고 뭐 이온 농도 이런 것들이 ppm 농도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럼 얘도 어떻게 구할까? 아이고 죄송해요. 얘도 어떻게 구할까? 용액 그램 분의 용질 그램 해주신 다음에 얘는 10의 6제곱을 곱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실제로 구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얘도 한번 보시면요. 이 값은 용액 1g 속 용질의 질량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의가 얼마였냐면 용액 이만큼에 들어있는 용질이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를 이만큼 해주시면 용액 10의 6승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화학원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몰랄농도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이 앞에 단어가 헷갈려요. 용액 중에, 용액 중에, 용액 중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화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복습해보면 몰농도라는 개념을 배웠죠. 몰농도. 라지엠으로 씁니다. 그 몰농도의 정의는 얘도 용액이에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개념을 못 외우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써보고 외우고 써보고 외우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용액 g이었죠.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된다라는 거. 그럼 단위는 몰을 리터로 나눠줬다라는 거.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우리 1리터는 1000ml라는 거 항상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리터 1000ml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500ml 용액에 500ml 용액에 NaOH가 0.5몰 들어있다. 그럼 이건 우리 리터로 바꾸시면 얘는 몇 리터 되죠? 0.5리터죠? 그러면 몰농도는 0.5리터분의 0.5몰이 돼서 1몰농도가 된다라는 거. 단위는 생략하지만 그래도 쓸게요. 몰 퍼 리터.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할 때 용액 부피 기호를 우리가 V라고 쓰죠. 그리고 용질의 몰수 기호로 N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몰농도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 공식 화원 하시면서 충분히 많이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희석할 때도 내가 어떤 특정 용액을 희석을 했어. 희석을 해도 내가 거기다 물을 더 넣는 거니까 물을 더 넣는다고 해서 용질의 몰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석할 때 이런 공식이 하나 있었죠. 희석할 때 용액을 희석해도 용질의 몰수는 일정하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희석 전 몰수 MV, 희석 후 몰수 M-V-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 둘 MV는 M-V- 요 공식 하나 얘기했었죠? 이거 화학원 계산할 때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몰랄 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화투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몰농도라고 힘들게 배워놓고 몰랄 농도를 왜 배울까? 이제 몰농도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문제점은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진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어, 온도에 따라서 용액의 부피가 아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온도에 따라서 용액의 부피가 아주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건 몰농도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화학 실험에서 분명히 몰농도 같은 게 그 온도가 많이 바뀌는 실험을 많이 할 텐데 온도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값이라도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온도에 관계없는 무슨 개념을 가져왔냐면 몰랄 농도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많이 헷갈리는 게 얘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 1kg 속 용질의 몰수가 된다라는 거. 아까는 다 용액이었죠. 근데 얘는 용매가 된다라는 거 많이 헷갈리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용액 1200g이 있어요. 용액 1200g에 NaOH가 200g 들어있대. 참고로 NaOH는 1몰이 40g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용질의 몰수를 구하고 이제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드린 값은 용액 1200g이에요. 근데 우린 그럼 얘를 나눠봐야지. 용매와 용질로 나눌 겁니다. 그 안에 NaOH 200g 들어있으면 자동으로 용매는 얼마? 1000g이 되죠? 제가 이거 그냥 계산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200g이면 NaOH 200g은 몇 몰이 된다? 5몰이 되죠? 정리. 몰랄 농도는
몰랄 농도는 용매 1kg 분에 지금 5몰이 들어있으니까 용질 5몰이 들어있으니까 5몰랄 농도가 된다라는 거.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지금 그람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킬로그램으로 변환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거 한 번에 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퍼센트 농도, 그리고 ppm, 그리고 몰랄 농도 배우는데요. 이거 지금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안 보고 써보시면 얘는 용액 그람분의 용질 그람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얘는 용액 그람분의 용질 그람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몰농도는 용액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그리고 몰랄 농도는 마지막으로 용매 1kg분의 용질 몰수.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농도 변환도 나중에 많이 하거든요. 그럼 농도 변환할 때 지금 보시면은 얘는 얘는 단위가 그람, 여기도 뭐 킬로그램, 그리고 이제 몰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누가 특이하냐면 좀 이상한 애가 있어. 얘는 리터거든요, 리터. 그래서 이제 몰농도로 단위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애를 몰농도로 바꾸거나 몰농도를 다른 애들로 바뀔 때 우리가 농도 변환을 할 때 얘가 있으면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밀도는 뭐니까? 부피분의 질량이고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질량을 얘기하는데 몰농도 같은 경우는 부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밀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인데 얘네 둘은 이제 용질의 몰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려면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쵸? 용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안 보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교과서 39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럼 교과서 39페이지 보시면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의를 잘 보세요. 계산 방법은 그래. 이거야. 계산 방법은 이건데 왜 100을 곱하냐고. 왜 100을. 왜냐면 나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궁금하거든. 100g 속에. 그 다음에 ppm 농도 같은 경우도 그래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알겠어. 근데 10의 6승을 왜 곱해? 나는 이번에는 10의 6승 그람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정의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계산은 그냥 어렵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종 같은 경우는 ppm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용액 하나, 둘, 셋, 넷, 다, 이만큼 그람 속에 오존이 0.057g밖에 없다는 거야. 엄청 조금이잖아요. 그럼 얘를 퍼센트 농도로 나타내면은 진짜 엄청 작은 값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ppm으로 나타낸다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교과서 죄송해요. 머리 아프겠다. 이제 몰랄 농도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 화학원이랑 비교해야 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보시면 온도가 달라지면 용액의 부피가 달라져서 몰농도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농도값이 필요할 때 쓰는 필요할 때는 몰농도 대신 몰랄 농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정의 보시면 몰랄 농도는 용매 1k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 되게 중요해요. 용매 1kg 맨날 헷갈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용질의 양에다가 용매의 질량을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 킬로그램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람으로 계산하고 싶어. 아니 그람으로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용질의 양을 용매의 질량 그람으로 나눠. 그럼 얘는 1g당이 되니까 1kg당이 되려면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이거 확인 1번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천천히 멈춰놓고 계산해 보세요. 수산화칼륨 1.2g을 녹였대. 그러면 11.2g은 56로 나누면 0.2몰이네요. 수산화칼륨 11.2g은 0.2몰이고요. 그 다음에 물 100g은 결국엔 0.1kg이에요. 계산. 몰랄 농도는 0.2몰 나누기 0.1kg 해서 2몰랄 농도가 나온다라는 거. 계산하실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을 합치면 용액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 용액은 112가 아닌데? 111.2g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제가 퍼센트 농도 한번 구해볼게요. 퍼센트 농도는 111.2g 분의 용질 11.2g 곱하기 100이 된다라는 거. 항상 잘 보셔요. 용매와 용질을 줬어. 그럼 얘네 둘을 합치면 용액이 된다라는 거. 언제든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정한 용액 만들기가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옆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특정한 용액인데 10% 설탕 수용액, 5% 영하 나트륨 수용액, 0.1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뜻을 보세요. 얘는 용액 100g에 용질이 얼마예요? 용질이 10g이 들어있는 그런 비율을 원한대. 그 다음에 얘는 용액 100g에 용질이 5g 들어있는 비율을 원한대. 그럼 한번 보세요. 용액이 100g이야. 근데 용질이 10g이래. 그럼 자동적으로 용매, 물은 몇 g 넣어주시면 돼요? 90g 넣으면 되는 거죠? 얼마 넣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이거는 이제 곱하기 3을 하든 4를 하든 나누기 하든 똑같아요. 얘도 용액 100g에 용질이 5g이래. 그럼 자동적으로 용매는 95g이 된다라는 거. 이 비율이 있잖아요. 이 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용액 양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나누고 곱하고 해주시면 돼요.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이 뭐냐면 용액 대 용매 대 용질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항상 100대 90대 10으로 일정해야 돼. 약분할게요. 그럼 얘는 10대 9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10% 수용액이라는 거는 용액, 용매, 용질의 비율이 항상 질량비가 이렇게 일정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무슨 말일까? 용매 1kg에 용질이 몇 몰 있었으면 좋겠대? 용질이 0.1몰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0.1몰의 용질? 참고로 설탕 이거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그럼 얘는 뭐야? 용매 1kg 속에 용질이 0.2몰 있었으면 좋겠대. 그 뜻입니다. 근데 NaCl 같은 경우는 NaCl 1몰의 질량이 23에다가 35 더하면 58g이거든요. 그러면 0.2몰이면 몇 g이냐? 11.6g이에요. 저는 지금 계산기 쓰고 있어요. 이 계산기 편하게 쓰세요. 그러면은 용매 1kg에 용질이 11.6g이면 내가 만드는 용액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 1011.6g이 된다는 거. 언제든 용매, 용질 합쳐서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뒷페이지 보시면 이거 이 실험 과정은 아까 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잠깐 정리 좀 해보면요. 아까 10% 설탕 수용액 얘기했었죠. 이 얘기는 용액 100g에는 용매 10g이 있는 거고 자동적으로 반대로 얘기했다.
용질이 10g 있는 거고 용매가 90g 있는 거죠. 그럼 결론. 용액대, 용매대, 용매가 더 크니까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용질의 질량비는 항상 10대 9대 1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내가 이 설탕 수용액을 40g 만들고 싶어. 용액 40g 만들고 싶어. 그럼 자동적으로 용매는 얼마? 10대 9니까 4, 9, 36g. 그럼 용질은 4g. 언제든 내가 원하는 비율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질량비 이용해도 되고 편하게 보세요. 언제든 더 편한 걸 계산해야 될 순간이 오니까 한번 계산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농도의 개념이 끝났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배웠냐면 이거 배우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셨어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용액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 우선 총괄성이 뜻이 뭔지는 알죠? 일정한 성질, 모두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한번 보시면 순수한 용매에 용질을 녹인 묽은 용액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입자수, 즉 농도로 결정되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다양한 성질이 뭐가 있냐? 증기압력 내림이 있고 끓는 점 오름이 있고 이거 안 적으셔야 돼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이 있고 말로 듣고 이제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아이들은 물부터 넣는다고 하거든요. 면을 먼저 넣어요? 스프를 먼저 넣어요? 스프를 먼저 넣거든. 그럼 스프를 넣고 나면은 이제 순수한 물이 아니라 용액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면이 잘 익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개념들을 배울 건데 이거는 적으세요. 묽은 용액의 촉발성은 1번. 묽은 용액의 개념부터 보시면 묽어. 묽다라는 말은 용매의 양이 용질의 양보다 월등하게 많아야 돼요. 이게 우리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질이 비휘발성, 비전해질 때, 비휘발성이고 비전해질 때 우리는 총괄성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비휘발성은 뭐냐? 날아가지 않는다. 날아가지 못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그다음 비전해질은 쪼개지지 않아. 뭘로 쪼개지지 않냐면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아. 이온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 항상 시험에는 비휘발성 용질, 비전해질 용질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보면요. 이제 항상 비교를 할 때 순수한 용매와 그 다음에 용질을 녹인 묽은 용액을 비교할 거고요. 똑같은 용액이더라도 그 용액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보시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용질의 어떤 방해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현상들은 용질의 방해 때문에 나타나고,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용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방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 방해하는 정도가 증가할 거고, 그러면 어떤 성질이든 순수한 용매와의 차이가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천천히 배울 건데, 이런 성질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녹아있는 용질 입자가 방해를 하고 뭘 방해하는지는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그럼 당연히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방해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순수한 용매와의 차이가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배우는 얘기는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인데요. 딱 보시면 증기압력이 내려간대. 누구에 비해서?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내려간다. 용매일 때에 비해서 내려간다라는 거. 그럼 복습 한번 해보시면요. 증기압력이 뭐였죠? 증기압력은 증발 때문에
증발 때문에 만들어지는 압력이고, 그걸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증기가 만드는 압력, 증기가 만드는 압력을 이제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증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증발 때문에 만들어진다. 증발로 인해서 증기가 만들어지고 그 증기가 만들어지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증발을 잘하면 잘할수록 증기가 많아질 거고,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도 커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럼 우리 한번 이 그림 설명하기 전에 옆에 그림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요 옆에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다루는 이 총괄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휘발성 용질이라는 전제를 항상 줍니다. 비휘발성 용질은 얘는 증발하지 않는 용질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증발하지 않는 용질이다. 그럼 지금 설명이 막 많이 있는데 그냥 그런 설명들보다는 이 그림이 조금 더 좋아요. 이제 증발이라는 거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액체 표면에 있는 어떤 입자가 액체 표면에 있는 입자가 이제 표면의 분자가 분자 간의 인력을 이겨내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라 표면에 있는 애들만 나갑니다. 그럼 이 그림이 되게 이해하기 좋아요. 순수한 용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확률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용액이 돼버리면은 이 비휘발성 용질 입자들이 표면을 차지해버려. 그럼 원래 얘는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용매가 있었으면 나갈 수 있는데 얘는 용질이 있어서 못 나가고 못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럼 당연히 증발할 수 있는 애들의 양이 적어지겠죠, 그쵸? 그럼 내가 농도가 커졌어. 농도가 커졌다라는 건 이제 얘도 용질로 바뀌면 못 나가고, 용질로 바뀌면 못 나가고, 용질로 바뀌면 못 나가니까 표면에 있는 애들만 나갈 수 있는데 용질이 표면을 차지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용매의 양은 줄어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질 입자가 안쪽에 있는 용매 입자의 증발을 막아서 증발을 제대로 못하니까 증기 압력이 낮아지고요. 당연히 표면에 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증발을 더 많이 못하겠죠? 그래서 증기 압력이 낮아진다. 증기 압력 내림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증발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에 있는 애들만 나갈 수 있어. 그럼 여기 순수한 용매 보세요. 표면에 다 순수한 용매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누구든 확률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용액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휘발성 용질이 표면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용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못 나가고 상대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을 가진 표면의 용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적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요. 요 그래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증기압력 곡선이죠? 온도에 따라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이렇게 증가하고요. 용액이 되면은 똑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내려간다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 요 델타 P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요. 원래 순수한 용매는 이 정도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요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액이 되는 순간 증기압력 내림이 일어나서 이렇게 값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럼 증기압력이 얼마나 내려갔냐? 요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용매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준 것을 우리가 델타 P, 증기압력 내림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 외우셔야 돼요. 라울의 법칙, 라울의 법칙, 라울의 법칙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라울의 법칙,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한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몰 분율 그때 얘기했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몰 분율 전체 분모 보세요.
용매와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를 분수로 나타낸 거, 용매 몰분율. 그 다음에 용매와 용질의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를 나타낸 게 몰분율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용액에는 용매와 용질밖에 없어. 그럼 용매 비율과 용질의 비율을 합치면 결국 얼마가 나와야 될까? 1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이 밑에 있는 공식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 P0라고 해서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순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압력 옆에 점이 찍혀 있을 때 이 점의 의미는 순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순수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라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공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잘 보면 제가 이 공식을 한번 여기 볼게요.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준 게 그 차이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용매 증기압력이, 이거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근데 제가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 P 용매 빼기, 지금 라울의 법칙을 대입할게요. 용매의 몰분율에다가 P 용매. 그럼 이거 우리 수학 많이 했으니까 똑같은 걸로 묶어주면, P 용매로 묶어주면 1-X 용매가 되고요. 요거 이거 이용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P0 용매는 용매 곱하기 얘는 뭘로 바뀔까? X 용질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대입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라울의 법칙 공식 처음에 외우셔야 돼요. 이거 공식 외우시고 이 공식을 여기다 대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순수한 용액이야. 순수한 용액이면, 순수한 용매면 당연히 X 용매의 몰분율은 1이 나오니까 양옆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이게 용매의 몰분율인지 용질의 몰분율인지 계속 헷갈리거든요. 용매의 몰분율인지 용질의 몰분율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용매만 있어. 순수한 용매야. 용매의 몰분율은 1. 그럼 양옆이 같아져야 되니까 우리가 용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증기압력 곡선 보시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라울의 법칙 공식, 그리고 요거 증기압력 내림값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해놓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용질의 양이 증가할수록 X 용질이 증가할 거고, 그 얘기는 델타 P가 증가한다라는 거, 차이값이 증가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확인 2번을 풀 건데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계산을 막 어려운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분수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먼저 잠깐 보시면 포도당의 몰분율 알려드릴게요. 포도당의 몰분율이 101분의 1일 때 한번 요거 계산해보세요. 멈춰놓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잠깐 보시면 포도당의 몰분율은 용질이잖아요. 용질의 몰분율이고, 그럼 자동적으로 물의 몰분율, 물 용매의 몰분율은 둘이 합쳐서 1이 나와야 되니까 101분의 100이 됩니다. 그럼 공식 두 가지 다 써볼게요. 공식 두 가지 다 써보면 P 용액은 X 용매 곱하기 P0 용매. 요거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공식.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얘가 P0입니다. 용매가 23.8이다. 이렇게 했을 때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해보자.
바로 계산하시면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 몰분율 101분의 100 곱하기 23.8 mmHg가 된다라는 거. 이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델타 P는 차이값은 X 용질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럼 용질의 몰분율은 101분의 1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 23.8 mmHg다. 이렇게 쓰실 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굳이 계산은 어렵게 계산하지 않으니까 쓰실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이 두 개 공식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외우고 계시면 언제든 시험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기압력의 법칙이고요. 이거 제가 정리한 거에 밑에 나와 있네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증기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 있다라는 거.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이 있고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 그래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했고, 그때 디에틸에테르, 에탄올, 알코올 이런 애들 끓는 점 다 비교했었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꼭 기억하세요. 순수한 용내만 있을 때, 물만 있을 때는 증기압력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용액이 있으면 증기압력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차이값을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고요. 여기 표시할게요. 요 차이값을 우리가 델타 P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차이값을 델타 P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요 지금 여기 P라고 쓰여져 있는 게 지금 외부 압력일 때 이 그래프가 화투에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순수한 용매일 때는 이게 쭉 올라가다가 그래프 설명하고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순간이 저의 끓는 점이 됐거든요. 끓는 점이 됐어. 근데 이제 내가 설탕이나 뭘 녹였잖아. 그럼 나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 나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끓는 점이 되는데 증기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가열해줘야 됐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됐다?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높아졌다. 이 그래프는 중요하니까 꼭 한번 그냥 프린트 같은 데다가 노트 같은 데다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증기압력 곡선 잘 보시면 순수한 용매일 때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력도 올라가다가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끓는 점은 TB였어. 이 온도였어. 근데 지금 용액이 되는 순간 똑같은 온도여도 증기압력이 내려가잖아요. 그 증기압력 내려간 값을 델타 P라고 했을 때 우린 이 증기압력 곡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가열을 해줘도 증기압력이 낮으니까 외부 압력이랑 같아지려면 더 많이 가열해줘야 돼. 그래서 드디어 같아졌고 그때 온도를 TB 프라임이라고 한다라는 거. 끓는 점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증기압력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럼 용액의 끓는 점 오름 델타 P 이거 많이 쓸 거예요. 델타 TB는 여기서 B는 보일할 때 보일 그 차이점이고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차이는 이 공식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KB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M은 우리 스몰 m 배웠을 때 몰랄 농도라는 거. 몰랄 농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 아까 증기압력 공식 하나 나왔죠. 그거랑 그 다음에 얘도 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는 점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 어는 점은
내려간다라는 거. 이거는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얼려면 내가 액체에서 고체 상태가 되려면, 액체에서 공체 상태가 되려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얘네들끼리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으로 서로 잡아당기다가 가까워지면 딱 붙어버리는 게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한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 돼버리면 이 사이에 용질이 껴버려. 그럼 용질이 껴버리면 내가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서 어느가 분자 간의 인력으로 붙어야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 사이 용질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랑 똑같은 애들끼리만 붙고 싶은데 그 안에 다른 애들이 껴있어. 그럼 붙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서로 잡아당겨서 붙는 게 어는 거잖아요. 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에서는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를 방해함으로 얼기 어렵고요. 그래서 더 낮은 온도까지 냉각시켜줘야 내려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데 델타 T는 이제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어디서 어디 빼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값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차이값만 얘기하면 되고 여기 F는 프로준 알고 있죠? 공식은 똑같습니다. 델타 T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가 된다는 거. 근데 아까 끓는 점일 때는 몰랄 오름상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점일 때는 이제 몰랄 내림상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옆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쓰여있죠? 몰랄 내림상수고 옆에 나와 있는 애는 몰랄 농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몰랄 오름상수, 그다음 몰랄 레밍상수가 있는데 우리가 외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걔네들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연력학적으로 좀 설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인터넷 검색할 때 찾아보고 나중에 계약해서 뭐 과세특 같은 거에 내면 되니까 이 용매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찾아보기. 우리 주변에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 다 있죠. 그 라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순수한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요. 근데 라면 스프를 넣는 순간 용액이 돼버리고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의 면을 넣으면 당연히 면이 훨씬 더 잘 익겠죠, 그쵸?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옛날에 막 장지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장지진다는 얘기가 되게 무서운 게 내가 팔팔 끓고 있는 물을 나한테 끼얹어. 그럼 100도씨 정도의 화상만 있거든요. 근데 장은 간장이에요. 그럼 간장은 용액이잖아. 그럼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거든. 그러면 걔를 이제 나한테 부어버리면 엄청 화상을 진하게 입겠죠, 그쵸? 그래서 장지진다는 게 그런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의 냉각수에 에틸렌 글리콜을 넣으면 이걸 이제 부동액이라고 합니다. 부동액의 뜻이 뭘까? 얼지 못하게 하는 거. 어는 점을 내려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 2도씨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러면 마이너스 2도씨다. 그러면은 만약에 냉각수에 물만 들어있으면 그냥 0도만 지나면 다 얼어버리니까 마이너스 2도씨에서 우리가 차를 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액을 넣으면 어는 점이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2도씨에서도 냉각되지 않고 잘 얼을 수 있다, 잘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알고 있죠.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는 점이 낮아져서 얼지 않는다. 만약에 안 뿌렸어. 그럼 마이너스 1도면 다 빙판이 얼어버리죠. 근데 만약 뿌리면 용액이 되니까 마이너스 2도, 3도 어는 점, 녹는 점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도에서도 얼지 않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 3번 한번 문제 풀어보실 건데요. 포도당 54g, 포도당 54g은 0.3몰이고, 지금 공식 한번 써볼게요. 델타 T, B, KB 곱하기 몰랄 농도. 델타 TF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이거는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는 점, 내림. 계속 쓰셔야 돼요. 손에 익어야지 외우시잖아요. 이건 공식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몰랄 농도는 물이 300g이네. 그럼 키로로 바꾸면 0.3kg. 분해 포도당 0.3몰이 되니까 계산하기 쉬우라고 1몰랄 농도가 되네요. 1몰랄 농도.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여기 몰랄 오름 상수 다 있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해보세요. 몰랄 오름 상수 0.51도씨 per 몰랄 농도 1몰랄 농도 곱하면 0.51도씨. 그 다음에 몰랄 내림 상수 1.86도씨 몰 곱하기 1몰랄 농도는 1.86도씨. 그럼 지금 본인들이 뭘 계산한지 알아야 돼요. 끓는 점이 이만큼이 올라간대. 어는 점이 이만큼이 내려간대. 그럼 정리. 원래는 100도씨여야 되는데 100도씨에서 0.51도씨만큼 올라간 거죠? 이게 끓는 점. 그 다음에 어는 점은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간다 그랬어요? 내려가죠. 어는 점은 원래 0도씨여야 돼. 근데 1.86도씨만큼 내려갔어. 차이점. 이게 어는 점이 된다라는 거.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나올 건데요.